오늘은 초면부터 괜히 거부감이 드는 사람 특징이란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거부감이 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실제로 있을지, 그리고 반대로 호감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격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꺼려지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연극적 성격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본인이 관심을 다 독차지하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너무 나서서 혼자만 말하고 다른 사람 말하면 막 다 끊고 결국은 다른 사람 뭐 말하면 그거 나도 그래 이러면서 다 자기 걸로 끌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우린 다 내심 싫어지잖아요. 피곤해.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자기도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두가 그걸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그냥 싫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박적 성격이 있다. 어떤 통제하고 주변 모든 것들을 딱딱딱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적당하면 우리 또 되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집단에서도 어떤 룰 같은 것도 정해주고 우리 다 애매하게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있을 때 몇 시 어디서 보자, 이번 여행은 딱 이렇게 하자 라고 딱딱 정해주는 거에 우리도 그래 저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좀 굴러간다, 좀 의존하고도 싶고 편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강박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서 자기와 틀린 걸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상대방을 다 내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려고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죠. 숨 막히게 만든다, 벗어나고 싶다 라고 본능적으로 멀어지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든 그 성격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좀 멀어지고 싶게, 좀 가까워지기 싫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 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자기와 생각이 틀린 걸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나 이런 거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초반에 탁 끊고, 이유가 뭐든 간에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든 간에 너 틀렸어라고 하든 간에 끊고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절반 이상 사람들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어떤 집단 내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꺼낼 때는 다들 어떤 나름의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나도 생존하기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하는 건데, 그걸 바로 탁 무시해버리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대놓고 나를 면박 주거나 내 말을 끊거나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기분 나빠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반사회성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강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다 공감 능력이 낮습니다. 근데 이게 대화하다 보면은 보여요. 이 사람이 나한테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 말에 공감하면서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똑같이 느끼고 내 감정에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건지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좀 모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뭔가 좀 내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결국 얘는 딴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게 이제 진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좀 가르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그 깊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관계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까워지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깨지거나, 본인도 그러기 싫은데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을 못 가진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왜 항상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항상 나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것 같아 힘들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진료실에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연애든 대인관계든 다 힘 빼고 해야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 있으면 잘 안 돼요. 근데 대인관계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얘랑 정말 잘 지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면에는 대인관계에서 나는 지금 누군가 너무 없다, 나는 내가 완전히 기댈 수 있는, 나랑 완전 소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혹은 내 이런 상처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연인이 내게 필요하다, 결핍에서 오는 갈망감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약간씩 속도 위반을 하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상대방은 사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약간은 대면대면 하면서, 그러면서도 호감을 약간씩 표현하고 서로 시간 속에서 이 관계가 쌓이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먼저 다가가요. 나는 얘 너무 좋고 내가 드디어 이런 사람을 만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친하게 지내자 라고 약간은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급속도로 다가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누군가가 되기를 상대방에게 빠르게 요구하는 거죠. 상대방도 처음에는 얘가 나를 좋아하네 라는 게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누구나 부담스러워요. 우리 대인관계에는 다 적절한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허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인이나 가족들에게만 좀 허용해줄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훅 들어오면서 나한테 이 정도 거리를 줘 라고 하면 그거는 공격은 아니지만 마치 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성급한 마음에 급하게 다가갔다가 상처받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의 대인관계, 가족이라던가 이전 연인들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어릴 때 학교에서의 따돌림 경험이라던가 이런 상처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결핍이 강하고, 결핍에서 자라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열망이 당연히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역효과를 봐서 계속 친구가 없는, 내가 다가가면 상대방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자책하고 힘들어 하시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돼요. 그게 좀 갈리죠.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나한테 혹시 문제가 있나? 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바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혹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니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자라고 진료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결국 제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게 되는 사람들은 변화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격적인 특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문제지. 네가 나한테 다 맞추면 될 거를 네가 안 한 거잖아 라고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고요. 정말 아쉽게도 가까운 사람 중에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나 회사 직속 상사가 이런 특성을 띠고 있으면 이제 진짜 정말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니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이라면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대체 왜 그래? 라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또 나한테서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내가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게 맞췄어야 됐나? 라고 자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뇌는 나랑 소프트웨어 버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가 정말 안 통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의 소프트웨어에는 공감 능력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거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힘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약간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그 두 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모습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보면 제 책에서도 얘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면 말을 되게 잘해야 되지 않냐, 말 많이 하느라 힘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듣는 사람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말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환자분들이 컴플레인 하실 때도 있어요. 들으면 뭔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듣고만 있냐, 답을 좀 달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듣습니다. 최대한 들어야지 그나마 좋은 답도 전달드릴 수 있을 거고, 이분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 진짜 감정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야지 자신도 뭔가 꺼냈다, 여기서는 변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이런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내가 한 3-40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쭉 듣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잘 못 해보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몇 분만 이제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야, 다 그래, 나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만 듣고 상처받아서 진료실에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3-4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도 그분들 입장에서 필요했던 것들, 감정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답을 깨닫기도 하고, 제가 뭘 가이드해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답까지 찾고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한번 이야기 최대한 줄이고 쭉 들여보세요. 들어보면 이러다가 내가 뭔가 소외받는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 자체가 나의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인관계에서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들도 역시 매력적이고 그거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한 단계 더 여유 있어 보이고 굳이 너네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사람에게 우리는 또 쟤는 되게 안정적인가? 쟤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나? 쟤는 되게 뭔가 같이 있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네? 라는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은근히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나 스스로 이미 좀 단단한 사람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 왜 그럴까? 어디부터 채워야 될까? 이거 역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의 차게 가진
사람에게 끌려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게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힘 많이 쓰는 관계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바라고 끌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정애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한 70% 정도가 안정애착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30%의 불안정애착은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평생 불안정애착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덧칠해서 충분히 안정애착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리지만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속에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드러나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여기 말고도 다를 믿을 구석, 내가 굳이 여기 속하지 않아도 내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내 기존 집단과의 관계가 괜찮으니까 이런 사람이 분명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물에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보이는 수면에서는 막 열심히 안 떨어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는 기한 씨가 그런 정말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인기를 끄는 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얘는 진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한 씨는 어딜 가든 간에 자기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기한 씨는 자신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점으로 장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일 수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히 긍정받은 안정적인 애착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 혹은 뭐 인플루언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한 씨처럼 뭔가 되게 독특하고 자신만의 되게 재밌는 삶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게 만들어낸 모습, 어떤 연예인으로서 혹은 인플루언서로서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은 그게 좀 결국에는 보여요. 밑에서 막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열심히 발길질하고 있는 불안은 대중의 눈에도 결국에는 비치기 마련이고 그 경우는 사실 길게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지쳐서 길게 못 가든 아니면 대중들이 뭔가 그 불편함을 느껴서 길게 못 가든 그 차이들이 좀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 지친 분들 중에 진료실에서 또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 찾아 나서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 누군가는 혼자서도 되게 잘 지내던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안 기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겉으로 그래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과 잘 기대고 있고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아서 혼자서도 잘 있는 모습이 순간순간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어딘가 기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계속 기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기대는 게 당연하다는 그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있어야지 토양이 단단해야지 거기서 자라나온 나무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 너무 단단한데 이 사람은 흙에도 기대지 않아.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이 책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너가 있으니까 더 좋아서 만난다라는 두 명끼리 만나야지 이게 건강한 연애, 건강한 대인관계인 거지 나는 너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라는 거는 연애나 사랑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은 얘가 없어질 텐데 얘 이런 거 보니까 나한테서 약간 떨어지려는 것 같은데 라고 집착하고 상대방에게 나만 사랑하는 걸 막 증명하도록 요구하죠. 너 나 이 정도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 거기 만나는데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좀 그걸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바란 삶이 아니다, 내가 바란 연애가 아니다 이러고 헤어지죠. 그러면은 역시 나는 또 안 돼 라고 상처를 또 겪고 그러면 또 더 완벽한 대상을 찾아 나서고 또 상처 겪고 이거 반복되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와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런 대인관계에 상처를 겪는 사람들, 좀 백마탄 왕자 같은 한 명을 바라다가 상처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라는 책에는 이런 대인관계 특성에 대해서 되게 놀랍게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미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우를 만나잖아요. 그럼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네 별에 있었던 장미꽃 한 송이가 너와 특별한 관계인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걸 잊지 말라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가 특별한 관계가 된 거는 너가 계속해서 들인 시간과 정성 속에 만들어진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별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시간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대인관계에 뭔가 결핍이 있고 남들과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힘들어진다라는 사람들은
진짜 속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시간 속에 쌓이는 경험들 속에 이제 튼튼한 대인관계, 흔들리지 않는 대인관계가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더 건강한 연애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계속 대인관계에서 왜 힘들까라고 볼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한테는 애착관계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애착 유형은 뭔지,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잘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당연히 제3자에게서 상담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혼자서도 책을 읽고 글 적으면서 노력하시면서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책의 1세판에는 맨 앞에 제가 따로 손글씨를 적어놨었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답이에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 인간 너무 싫어 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진료실에 와서 저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도 지금 사람이 말하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 없이는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될 때는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또 상처로 이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대인관계 패턴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필요할 거고요. 제 책도 그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을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현대인들이 무기력에 잘 빠지는 이유, 그리고 이 무기력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무기력증으로부터 극복하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90%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직장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는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90%가 응답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현대인과 무기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무기력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도 무기력이 있고,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번아웃 역시 대표적인 무기력 증상이고, 번아웃은 아니지만 그냥 삶에서 나는 무기력을 느낀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딱 수치화시키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혈압재면 나오고 혈당재면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 사실은 하루 종일 커피를 달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 역시 다 무기력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아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진료실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그냥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면 좋겠다, 혹은 코로나에 걸리니까 굉장히 주변에 미안하고 민폐도 되고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편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냥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나를 추가로 보충해줄 커피를 찾거나, 아니면 차라리 병에 걸렸으면, 차라리 사고가 났으면 내가 길게 푹 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은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을 심하게 빠져 있을 가능성이 꽤 높겠죠. 1번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한테 바라는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에 맞추려면은 그냥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서도 좀 이런 거를 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뉴스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는데요. 본인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좀 제시하는 획일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그러다가 명문대 가고, 그러다가 대기업 가고, 그러다가 결혼 몇 살쯤에 하고, 결혼식장은 어디쯤 가고, 신혼집은 어디쯤 해야 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고 너무 기준선이 높은데 그거에 맞추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지쳐서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은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특히나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이 가족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거나 건강, 혹은 내가 뭐 하는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다 돈이라고 하잖아요. 물질만능주의, 성과주의 있고요. 이 성공주의는 노력주의로 이어져요. 노력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도덕주의로 또 이어집니다. 결국 너 이거 없는 거는 네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고, 너는 부도덕한, 비도덕한 사람이야, 네가 게으르고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시선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이렇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몰아붙이면서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스스로 욕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
들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그래서 스스로한테도 욕먹으면서 살면은 굉장히 무기력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러다 보면은 진짜 내가 바라는 삶이 뭔지 다들 잊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되게 단언합니다. 현대인이 무기력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진짜 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게 단언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딱 부합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우리한테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하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끝없이 보여줘요. SNS에서도 보여주고 유튜브에서도 보여주고 인터넷 신문들에서도 기사들에서도 그런 걸 써놔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니까 누가 재테크를 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라고 사실 우리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거든요. 근데 다들 나도 모르게 클릭해보게 되고, 그걸 보게 되면 또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라고 무기력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게 요즘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대표적인 오해고, 저도 책에서 이 파트를 좀 약간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화나는 감정을 실어서 썼고, 책을 보신 분들 중에도 이 부분이 너무 속 시원했다, 정말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피드백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사회는 우울증 그리고 무기력을 굉장히 의지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주의까지 이르게 돼서 너가 이 성과를 못 올린 거는 네가 나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어서야 라고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또 굉장히 화났던 어떤 유튜브 클립 하나는 썸네일 아예 이렇게 팠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가난은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도 있어서 좀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정말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가 너무 과다해서 본인을 몰아붙이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좀 쉬어야지 이거를 좀 맞춰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못 쉬고 본인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료실에 더 많이 오고요. 의지가 너무 과다해서 본인 마음과 몸이 무너진도 그냥 무시하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심한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유퀴즈에 나가서 정신과 의사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약간 후회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야,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힘든 얘기도 못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좋아요가 많이 눌린 댓글로 있어서 저도 좀 말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번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심리상담사들의 모습에서 보고 만들어진 용어라고 해요. 어떤 심리상담사들을 봤더니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심리상담사들이 되게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저 사람들이 이럴까라고 봤더니 잘 안 낫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알코올 중독이란 문제는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무기력해지는 그 사람들에게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걸 발견하고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저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잘 못하고 있을까? 라고 느낄 때 또 번아웃이 오는 걸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든 치료하는 사람들도 번아웃이라는 거에 리스크에는 좀 빠지기 쉽기 마련이고요.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도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번아웃이 가장 쉽게 생기는 집단은 누구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일 많이 걸리는 집단은 오히려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한다고 라는 이런 사회적 시선이 있어요. 근데 왜 가정주부분들이 번아웃에 많이 걸리냐면,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에너지를 많이 쓰냐 이거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리워드를 뭘 얻냐에 따라서도 결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도 내가 리워드를 얻는 게 많다고 느끼면 번아웃에 잘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리워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걸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리워드를 얻으니까 번아웃에 잘 안 걸립니다. 가정주부분들은 사실은 일은 계속 하는데 본인도 가족들도 다 당연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너는 이 당연한 거라도 잘해야지 라는 시선이 있으니까 리워드를 못 얻고요. 그러니까 번아웃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번아웃에 쉽게 빠지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번아웃에 안 빠진다는데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라고 느껴질 때는 혹시 내가 리워드라고 느끼는 것들을 너무 못 얻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7월에 나올 어떤 책을 다른 공동저자분과 쓰고 있는데 그분도 정말 좀비처럼 무기력할 때 그분은 영화를 보면서 결국 헤어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 참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느껴요. 일단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기력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 이렇게 무기력하면은 야가 나가서 운동해야지 네가 게으른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무기력해져 있을 때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와 있을 때는 우리 뇌에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운동도 안 될 정도의 상태에서는 사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될 때는 누워서라도 뭘 하는 게 결국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은 계속 생각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스스로에 대한 비난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다들 쉽게 볼 수 있는 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걸 찾거든요. 그래서 쇼츠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고 뭐 웹툰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것들도 잠깐 해주는 의미는 있지만 얻어가는 것까지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잘 만들어진 작품일수록 우리가 몰입을 합니다. 특히나 영화 그리고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성이 잘 짜여져 있고 감정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뇌를 좀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에서 잠깐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한 등장인물의 삶의 과정, 삶이 흘러가는 과정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안 힘들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초반이든지 초중반부에 무조건 다 힘들어져요. 기승전결의 구성이 있잖아요. 근데 힘든 걸로 끝나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힘들지만 이 힘든 거 역시 흘러가는 삶의 과정이고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오히려 더 얻었다, 더 단단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대입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 삶은 끝났다.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힘들 거고 나에게는 더 이상 긍정적인 미래가 없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은 분명히 흘러가는 삶의 일부일 뿐인데 나는 미래가 없을 거야 라고 좌절하고 있는 게 우울증에 동반되는 흔한 부정적 사고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결국 오히려 더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무너진 게 오히려 내 삶에 좋은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반복 나도 모르게 보다 보면 나에게 학습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드라마 보는 게 다. 이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드라마. 사실 우리 요즘 쉽게 알잖아요. 뭐 스포 안 받고도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알 수 있어요. 스포일러 심하게 당하지 않고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다음 책의 공동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밝은 느낌을 주는 과거에 만들어진 명작 영화를 찾아서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의 영화만 계속 봤다고 합니다. 그 카테고리의 영화를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편 정도 봤다고 해요. 있는 거 다 찾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거를 나한테 선물해 주는 느낌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에서 무기력감에서 헤어나오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향, 지금 나에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것들을 더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저는 충분한 수면이 오히려 더 이제는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구들 혹은 뭐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국인이 세계에서 잠을 제일 덜 잡니다. 근데 제가 몇 시간쯤 주무세요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한 7, 8시간 자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곧 반문을 하세요. 저 너무 많이 자죠? 라고 스스로 약간 쑥스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들에 의하면은 99%의 사람이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적정한 수면량이 있다고 해요. 자기만의 적정 수면량이. 그래서 나는 9시간 자서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9시간 계속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게으른 사람, 자기 개발 안 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대여섯 시간 자고 있지 않아? 4시간 자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던데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숏슬리퍼, 타고난 숏슬리퍼는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7시간 자야, 8시간 자야 괜찮은 사람인데 대여섯 시간만 계속 자는 삶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지치고 무기력이 오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증, 공황장애로도 이어지기 쉬운 거죠. 그런데 무기력하니까 그래 운동을 추가하자. 무기력하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피곤을 잊자. 무기력하니까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자
수면 시간을 소화하지 않고 피곤한 일상에 뭔가 계속 추가하기만 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니까 무기력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더 주무세요. 제가 아까 에리 프롬의 책을 얘기하면서 진짜 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면은 진짜 나도 그러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요구한 만을 계속 살아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많은 심리학 서적들에서 마흔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40살이 되어보니, 마흔쯤 되면, 이런 마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한 20, 30대까지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정이 나한테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 오느라 열심히 살다가 한 마흔쯤 되면 이거 아닌데? 계속 이래도 되나? 라는 걸 느끼면서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요.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고 새롭게 내가 만드는 삶을 쌓아나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와 이 가정이 어릴 때부터 나에게 요구해온 대로 열심히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내 삶의 의미를 다양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바라는 건 뭘까? 내가 뭘 할 때 즐거움을 느낄까? 이게 굳이 쓸모 있거나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나는 여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 삶에 꾸준히 넣어줘서 사는 게 내가 무기력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무기력을 느끼지 않아야지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것도 더 착실하게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목소리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도 내재화돼서 힘들어하는, 무기력한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 지금 내가 무기력하다라고 하면은 비난하지 말고 내 친한 친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친구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 정말 너무 스스로 소진시키다가 뇌 호르몬 결핍이 와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걸까? 아니면 이 친구가 너무 잠도 자지 않고 스스로 몰아붙여서 탈이 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고 스스로 비난하지 말고 부드럽게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중독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첫 번째로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유, 그리고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이 자극 추구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거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좀 하고,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더 자극적인 걸 찾아 나서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독에 좀 빠져들기 쉽고요.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특히 뭐에 중독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접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접하고 중독성을 타고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요. 이 외에도 타고난 자극 추구성은 별로 강하지 않은데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공허하거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뭔가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마땅한 걸 찾지 못하던가, 이럴 때 술이나 다른 중독 물질들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지난 몇 년간 이건 정말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인생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리는구나 라고 봤던 것들은 주식이나 도박,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는 거에 좀 조절되지 않는, 말 그대로 중독 수준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본인과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지는 경우들을 좀 몇몇 만나뵈게 됐어요. 이제 멈춰야 될 타이밍인 거 누구나 아는데 못 멈추고 주변에 거짓말하고 가족들에게 빚지고 혹은 회사 자금 몰아와서 쓰고,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정말 거의 보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좀 그 수가 늘어난 거를 최근 몇 년간은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1번은 너무 접근이 간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투자 같은 것도 옛날에는 사실 되게 어렵게 했잖아요. 누구한테 빚지려고 해도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어렵게 설득하고 막 서류 같은 것도 서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나 이렇게 됐어, 제발 돈 좀 보내줘 라는 연락부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체하는 거나 아니면은 직접 뭐 구매하는 것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도 일하는
도중에도 잠깐 화장실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조금 더 중독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본인도 문제라는 걸 알아요. 주변에서도 엄청 실망했다고 욕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일까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중독이라는 거는 의지의 문제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거를 딱 처음 보여준 게 이 쥐 실험이죠. 1954년에 이제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우연히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는데, 쥐가 어떤 특정 지점에 갔을 때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전기 자극이 가도록 세팅이 돼 있었는데 거기를 계속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서 뭔가 얻었기 때문에, 어쩌면 쾌감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어떤 지렛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은 그 뇌의 시상하부 그 부위로 전기 자극이 가도록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보게 된 게 그 쥐가 끊임없이 그 지렛대를 누르는 거예요. 1시간에 7,000번까지 눌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기 쥐가 태어나서 뭐 모유 수유도 하고 아기를 돌봐야 되는 쥐마저 그런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끊임없이 지렛대만 누르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중독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게 쥐뿐만 아니라 이 포유류 모든 동물의 뇌에 이 중독 회로라는 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쥐 실험에서는 어떤 전기 자극으로 그 부분에 직접 자극을 줬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짜릿한, 마치 전기와도 같은 자극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요만큼이었는데 순식간에 이 월급을 상회하는 금액을 얻게 됐다. 이런 짜릿한 자극을 만나면 그때부터 뇌는 중독에 빠져듭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정신과가 다른 이제 의학 분야에 대해서 아직은 좀 약점을 띠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어떤 진단을 하게 됐을 때도 그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고 심각성을 못 느끼게 될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일과 뭐 가정 그리고 사회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장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리게 되죠. 언젠가부터 내가 과음을 하고 다음날 출근에 좀 늦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이게 좀 잦아지고 있다. 아니면은 과음을 한 상태로 직장 동료와의 마찰이 생겼다. 혹은 이런 거를 걱정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겼고, 이 마찰이 생기는 스트레스를 또 술로 풀고 있다. 이럴 때는 어느새 나의 삶의 다방면이 약간씩 술에 침식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 없이 나는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혹은 약간은 더 마실지도 모르지만 내 삶이 무너진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할 때는 저희는 그런 것들까지 다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독물질이라는 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내성과 금단이 있어요. 내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양을 사용해서는 이전에 어떤 쾌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양이 조금씩 더 느는 거죠. 진료실에서 사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맥주 한 캔 마시고 자기 시작했었는데 어느새부터 한 캔으로 잘 안 돼서 두 캔, 세 캔, 거기다가 다른 술, 뭐 소주나 양주로 늘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삶에 사실 더 많이 녹아있는 부분들은 커피랑 담배, 이게 거의 뭐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커피도 우리가 사실은 되게 얕보는 중독 물질이기는 해요. 이게 3잔, 4잔 거의 뭐 하루 종일 끊지 못할 정도로 커피를 달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게 불안이라던가 불면이라던가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커피를 끊어야겠어 라고 해서 갑자기 안 마시면은 결국 되게 짜증이 나고 심한 두통에 시달려서 커피를 마시면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마시게 되고, 이런 나도 모르게 중독의 세계로 편입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늘어나고 있고, 끊었을 때 이런 심체적인 금단 증상까지 오더라 라고 하면은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을 좀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그냥 뇌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뇌에서 찾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그냥 내버려둬야 될 거냐? 아니죠. 그냥 내버려두면은 아까 쥐 실험에서 얘기했던 쥐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그 행동만 찾게 되는 건데, 우리 사람은 쥐하고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또 추가적인 개인의 의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변 환경 세팅을 잘 해놓는 거에 따라서 중독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 뭐 워낙 도파민 중독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도파민 나쁜 거 아니야? 뭐 도파민이 유해 물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도파민은 우리가 그냥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감을 느낀 거를 또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물질이거든요. 도파민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울하고 엄청난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래서 도파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행동들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즉각 만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만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보는 즉각 좋아지는 유튜브 쇼츠들, 그리고 야동 같은 것들을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는 즉각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술이라던가 마약이라던가 도박 같은 것들을 찾게 되면은 우리 뇌가 중독에 취약해지는데, 지연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건강한 도파민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동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면 항상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하러 갔는데 지고 와서 기분 나쁜 날도 있고 뭔가 잘 안 돼서 기분 나쁜 날도 있는데, 그런 날도 집에 와서 좀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옷 입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오늘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가서 이렇게 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왔구나. 몸도 가분한 느낌이 들고 괜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연 만족을 계속 느끼게 돼요. 일단은 청소년기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충동 억제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20살까지도 계속 자라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덜 자란 상태입니다. 이 전두엽이 계속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덜 성장한 상태에서는 중독 물질에 일단 취약하고요. 브레이크 기능이 아예 발달을 덜 했으니까. 그리고 이 중독 물질이 들어오면 이 전두엽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아직 덜 만들어져 있는 게 더 성장도 못하게 만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애초에 중독에 취약하고, 이 취약한 시기에 중독 물질을 만나면은 더 취약한 뇌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일생이 아예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문제는 이때가 여러모로 매스컴에서도 사실은 되게 가볍게 술, 담배 같은 중독 물질들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래에서 뭔가 누군가가 하면은 괜히 더 따라하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시한 문화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는 즉각 만족을 줄 때 제일 위험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연 만족과 즉각 만족이 있는데, 롤플레잉을 게임을 해서 천천히 내 캐릭터를 키워나간다 라고 하면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즉각 리워드가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위험성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는 즉시 리워드가 돌아온다, 즉각 만족을 안겨준다, 혹은 중간에 갑자기 보상 아이템을 떨어뜨린다던가, 아니면은 예상치도 못했던 큰 보상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리워드 시스템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도박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기 더 쉽죠. 이제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들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자정작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매체들에서 사실 나와서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또 가볍게 혼술하는 장면들도 많이 보이고,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는 장면들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나도 이래도 되지 않을까? 라면서 쉽게 내 삶에 그런 모습들이 편입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삶에 녹아드는 것들이 더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저도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도 혼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술이 조금 덜 위험하지 않을까?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자는 게 뭐가 문제냐? 식사하면서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싶은데, 그렇게 일상에 녹아드는 중독 물질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독으로 이어지기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좀 술 마시다가 우리 딴 거 하러 놀러 갈까? 이렇게 이어지기도 쉬운데,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거는 오히려 중독으로 이어지는 리스크가 더 높고,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연구 사례에서도 미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나중에 한 20-30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쭉 팔로우업 했을 때, 한 18세 미만의 혼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중독으로 이어지기 더 쉽다는 것이 실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너무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중독의 모습들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쉽게 친구들과 도박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가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더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을 결국 끊어주기 위해서는 그 중독 물질로부터 격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아까 쥐 실험 얘기했잖아요. 그 쥐한테 그 지렛대를 계속 넣어놓은 상태로 이거 참아라고 한다고 그걸 쥐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뇌에서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갈망감이라는 거, 우리 중독 회로가 계속 돌아가면서 야 이거 해, 이거 빨리 찾아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의지로 참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한테 마약을 계속 옆에 놓고 너 마약 참아 라고 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거를 다 없애줘야죠. 그래서 술,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한테도 그냥 알코올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면서 이걸 참아라 라고 하는 거는 못 참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엔 자극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이제 술을 끊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다 술을 팔고 있고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술이 있고 안 먹어야지라고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었는데 거기서 등장인물이 술을 마시고 있고 이러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세팅해야 돼요. 일단은 집에 있는 술을 다 버리도록 만듭니다. 신용카드도 사실은 최대한 저는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드려요. 정해진 만큼 좀 돈을 쓰고 혹은 가족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크카드 위주로 쓰게 만들어서 가족들이 어디서 썼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내가 쓸 때마다 아 이거 가족들이 볼 텐데 라면서 조금 멈출 가능성이 약간씩은 생기는데 이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정말 중독이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사실은 입원 치료해야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아 그래도 내가 참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보겠다 라고 계속 도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감을 겪어나가는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입원 치료하는 게 최선이고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내가 중독에 굉장히 취약하고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최대한 요청해야 됩니다. 정말 중독이 심할 때는 아무래도 약물 치료도 당연히 해야죠. 이런 중독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중독 회로 자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날트렉손, 아캄프로세이트라고 하는 두 종류의 약이 있는데 이것들은 갈망감을 좀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중독 물질을 통한 쾌감을 좀 줄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중독 회로를 약간 진정시켜서 내가 하루 종일 도박 생각을 하거나 하루 종일 코인 생각을 할 것들을 약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제가 약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중독 회로를 조금 차단해 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치료 하나 중요한 게 금단 증상을 막아주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 갑자기 끊긴다. 가족들도 그래 그럼 술 한번 끊어보자 이러면은 가족들도 도와주고 술을 갑자기 탁 끊어요. 그럼 모든 게 좋아지냐? 아닙니다. 잠을 못 자고 짜증이 쉽게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쉽게 화내기도 해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못 견딘 가족들이 너 또 이러는구나. 야 차라리 그냥 술 마셔 라고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의존을 좀 조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로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걸 메꿔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 약물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 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좋아지면은 야 그럼 이제 빨리 끊자. 혹은 자 정신과 약물 계속 먹으면 안 돼. 야 너 술 끊겠다고 이제 정신과 약에 손을 댄다고?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술로 힘들어하는 뇌를 약으로 진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약을 약간씩 조절해서 천천히 끊어 나가는 거. 이게 중독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의지만 믿고 너가 참고 견뎌라 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 패배합니다. 근데 가끔씩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본인이 중독이 좀 심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중독의 취약성이 강하지 않은 뇌를 가지고 있다던가 다행히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로만 통해서 잘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저도 리스펙할 만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정신과 치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의지로 다 됐는데 네 의지가 약한 거지 라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중독의 심각도도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만을 들이미는 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이제 보호자분들이 우리 애가 요즘 술을 끊어서 정말 다행인데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거 어쩌냐. 혹은 정말 애가 무슨 운동 중독인 것처럼 하루 종일 헬스장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강한 중독 물질에서 중독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약한 물질로 넘어가고 이거를 천천히 덜어나가는 게 일종의 치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책에서도 중독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중독에 빠져서 오는 분들이 정말 본인도 이게 문제 상황이란 걸 모르냐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변도 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졌다는 걸 알고 본인도 이거를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또 내가 해왔던 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 방식인 그 중독 물질을 더 찾게 되고 이 악순환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완전히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더 이상 안 되다가 삶이 오히려 무너질 때 이거를 계기로 반동 삼아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내 삶이 무너졌다는 걸 받아들일 때 오히려 새롭게 삶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이러기 싫은데 유튜브만 계속 보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 혹은 이 순간에도 술을 마시면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매일 찾게 되는 술을 끊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내 의지로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게 1번이고요.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주변의 지인들에게 조언을 요청해 보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정신과에 찾아가 보거나 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내 삶의 패턴을 좀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